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보도한 KBS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한 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 또 허위 수사 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KBS 뉴스도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단정적인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는 바가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보도가 처음에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9시 뉴스에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사과한 이 보도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KBS가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을 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시청자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녹취록이 지금 이제 그 최대 관심사가 그렇죠.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에 등장하지도 않는 뭐 단어나 이런 걸 써가면서 보도를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녹취록의 어떤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보면은 뭐 한 건 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관심 없다라는 표현도 나온다 그러고. 약간 그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야기가? 녹취록이 이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나오면 모르겠지만 재구성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재구성하면서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가 될 수가 있고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KBS 입장에서 그냥 녹취록 그대로 그걸 제시했다 그러면 문제될 게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러 가지 취재원을 통해서 재구성한 겁니다. 네. 단어가 약간씩 다르고 예. 없던 표현도 있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사과를 한 거. 뭐 보도하고 다음날 사과를 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 저기 논란과 공방을 보면서 증거가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요. 예. 이거밖에 없으면 구속이 되기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그건데 일단 강요미수죄로 제가 알기로는 구속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네. 그래서 강요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철 이 사람이 그 느끼는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말고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이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그 구속 사유를 밝히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지금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동재 전 기자 쪽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데 하여간 자료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서술을 했다면 네. 이게 도대체 뭐냐. 네. 결국 이거잖아요. 관심사는.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판사가 이렇게 했던 거하고 네. 지금 보도되는 거하고 다른 자료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더 자료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만이 스모킹 건이었느냐는 조금 이제 그렇게 단정짓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KBS가 이 토요일 날 보도했던 내용은 사실은 이제 녹취록하고 이후에 나온 거 비교해 보면은 맥락상에서 KBS가 좀 단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따옴표를 해놓고 이런 취지로 뭐 읽힌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변호인 쪽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게 되면은 조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에 그렇게 바로 사과를 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이 나올 정도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 증거가 다루 있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녹취록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영장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그 텐데 녹취록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법률가 시각으로서는 영장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니고는 미수거든요. 범죄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영장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데요. 뭐 현재로서 뭐 수사팀 말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수사팀도 사실 공표할 수 없으니까요. 얘기했다가 큰일 나고요. 안 하기로 지금 거의 이제 간행을 바꿨고 네. 중앙지검은 또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어. 녹취록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만 얘기하지 나머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사팀 이걸 거는 그 정준웅 그 부장검사는 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야 수책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고 또 썼으면 내부 게시판에 썼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현재로서 참 알 길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러니까 물론 관계자 발 익명이지만 녹취록과 KBS보다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확인해줬지만 그래서 그 외에 이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얘기는 안 전혀 뭐 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검찰 측에서 뭔가 다른 증거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에서 물음표가 맺히지 않나. 그 정도까지. 쥐고 있어도 뭐 지난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일부 개혁을 하면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것도 지금 아주 이제 이동재 전 기자나 한동호 검사가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KBS 그렇죠. 보도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게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이게 정말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라면 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빼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 싸움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선제압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치고 나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분이 아니냐가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그 관심사가 된다. 우리는 그걸 좀 이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던 부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게 다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그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에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전망까지 한번 좀 짚어볼 계획입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던졌던 정창욱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 씨는 어제 2시부터 약 2시간간의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았는데요.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오후 11시에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수 유치장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정 씨는 그대로 풀려났고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각 사유는 어떤 거예요? 판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일단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정 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또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인과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해 이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혹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죄는 두 가지 정도거든요. 뭐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실제로는 폭행죄 하나가 단데 네. 건조물 침입까지 이제 같이 포함시킵니다. 범죄 목적으로 들었다고 봐서 실제로는 던진 게 다죠. 네. 그 신발 던진 게. 네. 근데 그게 이제 다치거나 어떤 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좀 영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기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제 좀 근데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최근에 이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벌금형 2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종 대표가 지난 1월에 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했던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달걀을 던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이우연 연구위원이 반일 정족주의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이고 또 이날 현장에서 소녀상 철거 및 수요 시위 중단을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계란을 던진다는 건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물리적 위해의 우려는 덜하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도 사회적 함의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폭행 밝혔습니다. 자체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김치로 뭐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경우 있잖아요. 너 감히 넣었다 아이가 뭐 이러면서. 뭐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도 있었죠. 예. 네. 그게 다 폭행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폭행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건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렇게 네. 위협이 돼야 되는데 네. 요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계란 특히 뭐 계란이 터서 옷에 그렇게 막 계란 내용물이 묻고 이런 거 그런 것 자체를 나쁘게 봤기 때문에 벌금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례가 있는 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붉은색 페인트가 든 계란을 던진 그렇죠. 박모 씨 징역형 선고받은 바가 실형 있고. 받았죠 그때. 그다음에 그 정원식 당시 총리에게 계란을 투척했던 외대 학생들 4명인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형인가 또 집행이 된 바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판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된 건지 불구속 기소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면 이번 건은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냐 아니냐 이거고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것은 유죄 판결인 부분이니까 약간 결은 다르고 백은종 대표의 경우도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어제 이게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기사가 엄청 생산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그렇게 중대 사안인가? 라는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 기사가 쏟아지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든 게 아니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잘 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청와대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그러면 야 구속영장 청구한 거 취하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청와대를 향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건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가 취했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등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쪽에 보수 야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걸 몰고 가면서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비민주적이다.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인 행토를 보이고 있다. 그게 이번 구두를 투척한 사건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엄중한 기조로 가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제 과거 사례를 막 찾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이라든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계란을 맞았을 때 했던 대처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변했냐, 뭐 이때는 이러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현장에서 너무 많은 그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였고 그리고 그게 경찰 행정력이 실제로 하는 일하고 청와대 일하고 별개 아닙니까? 이게 마치 청와대가 뒤에서 압력을 가거나 혹은 어떤 이 수사의 방향성의 기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몰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많이 무리가 아닌가 싶긴 근데 합니다. 뭐 영장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폭행 하나지만 이 범죄로 구성을 해버리면 공무를 방해해버린 결과고요. 또 건조물 침입죄까지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거고 또 법원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신발 구두 정도고 위해가 된 건 아니고 또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보도가 좀 가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그 폭행죄가 친고죄 아니죠. 아닙니다.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죠. 반의사불벌 맞는데 이거는 공무방해죄이기 있습니까?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자체가 그거 성립 안 되고 예. 그러면 청와대가 대충 넘어갑시다 한다 해서 안 또 되는 됩니다. 문제도 안 안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수사 개입이라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계속 과잉 보도된 게 아닌가. 저도 아니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이 굳이 났습니다. 이런 건 가지고 구속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원칙이 원래는 이제 그 불구속이 이제 네, 가장 그렇죠. 기본 원칙인 경우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그 과유불급이라고. 뭐 이게 뭐 중대 사건처럼 줄줄이 기사가 생산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사안인가? 여기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죠. 충분한 일리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는 저 이번 보도들을 보면서 해외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과 전현직 그 정치인들이 계란을 맞았는가, 그 어떤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많이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굳이 이 사건 하나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그래서 참 대단한 그 취재력에 이제 스스로 반성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네,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이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를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분별 없는 이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확진 판정 이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면서 이 고의적 사실은폐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네.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 60번 환자라는 거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서울 송파 60번 환자가 딸인 송파 62번 환자와 지난 이제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친인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확진 판정은 15일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라도 이 광주 방문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려야 되는데 전혀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17일에 이 광주 산 친척에게 본인의 확진 사실을 알린 거고 그러면서 뒤늦게 지금 보건당국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뜨는 요 전혀 모르고 있던 요 며칠 사이에 이 접촉자들이 늘면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초등학생 342명을 포함해 6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어야 됐고 128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도 지금 친인척 9명에 접촉한 이들 2명, 초등학생 2명 포함해서 총 광주 11명, 전남 1명, 총 12명이고 지금도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감염된 거는 뭐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15일 날 바로 광주 방문 사실을 얘기했으면 네. 바로 찾아가지고 밀접 접촉자 또 그 사람의 접촉자 네. 찾을 수 있었을 건데
그거를 못했던 게 아마 이용섭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천 학원 강사 똑같아요. 예. 그 경우가 보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어떤 그 여파가 빚어졌는가를 네. 우리 똑똑히 지금 기억을 N차 하고 있어요. 감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6차까지 됐었어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은 경우라고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 방문사실 왜 이걸 얘기를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친인척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인천의 그 강사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속일 만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래서 안 되지만요 절대. 네. 여기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주 갔다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제 그 친척들에게도 17일에 알린 거잖아요. 그 자신이 그렇죠. 확진된 사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 사이에 알려서 이제 지금 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친척들에게라도 15일 날 바로 알렸어도 그럼 그 친척들도 그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제2차 감염을 일으킬 수 그렇죠. 있겠다 이런 걸 인지하고 동선을 움직일 텐데 그게 조심하죠. 아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확 퍼지게 된 게 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어떤 시간 싸움이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건데 거기 이제 구멍을 뻥 뚫어버린 거잖아요. 큰 구멍을 뚫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3차, 4차까지.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구상권 청구한다고요? 네, 이용섭 시장은 이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환자에 대해서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거해 광주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라면서 네.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이죠. 그 감염병사의 형사처벌 부분은 이제 예. 경찰에서 할 거고요. 근데 구상권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 메르스 때 인정됐던 게 있고 인정 안 됐던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 이제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광주가 이제 뚫리면서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그 감염자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네. 광주시가 이제 거의 뭐 그 전력을 투입하다시피 했고 조금 약간 이제 누그러지는 네, 같은 확진자가 기미를 확 보였는데 줄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그랬습니다. 터져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약간 맥이 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알렸기만 했어도 아이고, 상당 부분을 막을 많이 수 있었는데 막죠. 그게 안 됐으니까 네, 네. 광주시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기본을 지키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밖에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만 지켜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방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게 결국은 구멍이다. 타락한 대로 하면 되는데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속일 이유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참.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